불가능합니다. 미국 전문가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47개국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동 바다 한복판에서 납포당한 배 한 척, 인질로 잡힌 우리 국민 23명. 미국도 3번이나 손 놓고 물러났고 영국 군함도 3일 넘게 속수무책이었던 그 무법 해역입니다. 수십 년간 총 한 방 쏘지 않았던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였죠. 한국이 그까짓 거 우습게 봐도 돼. 이란군 사령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틀 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먼 밤바다를 가르며 달려온 대한민국 군함, 새벽에 날아오른 헬기 3대, 그리고 총 한 방 안 쏘고도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 30명. 더 놀라운 건 이란 군함 12척이 제 발로 꽁무니 빼고 도망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해군이 뭘 보여준 걸까요? 왜 이란은 겁먹고 물러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15년째 국제위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위기분석센터 선임 자문관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사건들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사람이죠. 전쟁, 테러, 납치, 해적. 처음엔 끔찍하게 느껴졌던 단어들이 이제는 그냥 엑셀 시트의 항목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여유롭게 흐르고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세대가 각각 다른 지역의 뉴스 피드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고 저는 기계적으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빨간색 속보 알림이 화면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어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유조선 한 척 납포.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미 머릿속에 과거 사례들이 주르륵 떠올랐거든요. 2019년, 2021년,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패턴은 늘 같았죠. 납포, 협상, 시간 끌기, 그리고 조용한 석방.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선원 구성이 나와 있었어요. 필리핀 국적 15명, 인도네시아 국적 5명, 그리고 한국인 3명.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이 포함돼 있다는 건 이 사건이 제 보고서에 한 줄 정도는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과거 보고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파일처를 넘기니 비슷한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2021년 2월 한국 선원 포함 화물선 납포 사건. 결과는 외교적 협상 후 3주 만에 해결. 2019년 7월 한국 관련 유조선 억류. 결과는 역시 조용한 대화로 마무리. 저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같은 수순이겠지. 제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는 일종의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명확한 이미지로 박혀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신중하고 절대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나라. 경제는 크지만 군사적으로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려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정부 예상 대응 시나리오 외교 채널 가동, 언론 통제, 조용한 협상. 문장을 쓰면서도 저는 이미 다음 업무로 머릿속이 넘어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틀 정도 지나면 뉴스에서 사라질 테고 한 달쯤 뒤 선원 전원 무사 귀환이라는 작은 기사 하나로 마무리될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오후 4시쯤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6명의 분석가가 모여 앉아 각자 담당 지역의 리스크 지표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중동 담당이었고 당연히 이 유조선 사건을 짧게 보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납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한국 선원 3명 포함이고요. 팀장인 데이비드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저보다 경력이 조금 짧았지만 판단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아직 공식 입장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하죠.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군사 옵션은?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질문 자체가 우스웠거든요. 없습니다. 한국은 그런 카드 안 써요. 지난 15년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동료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요. 회의는 그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고 유조선 이야기는 5분도 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짧은 논평이 나왔더군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는 예상했던 그대로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라디오에서는 이 사건이 잠깐 언급됐어요. 진행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예상됩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세계, 예상 가능한 반응, 예상 가능한 결말. 15년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봐왔지만 결국 세상은 패턴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노트북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습관이었죠. 업데이트된 기사가 몇 개 더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했고 언론은 조심스러웠으며 국제사회는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번에도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풀 것이다. 문장을 타이핑하면서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신이 아니라 거의 공식에 가까웠거든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답은 늘 외교였어요. 군사는 없습니다. 압박은 최소화합니다. 목소리는 낮게 유지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고 팀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건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서도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이 사건은 제 예측대로 흘러갈 테고 한 달 뒤쯤 선원들은 조용히 돌아올 겁니다. 그게 한국이 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제 확신이 얼마나 무너질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정시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쌓인 이메일 알림이 23개나 떠 있었어요. 대부분 자동 리포트였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 긴급 브리핑 소집 통보였죠.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참석자 명단을 훑어봤어요. 영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2명, 프랑스 해양안보연구소에서 1명, 독일 국제관계연구원에서 1명, 그리고 일본 방위성 자문관 1명. 꽤 화려한 라인업이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납포건이었고요. 10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6개로 나뉘며 각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표정을 읽었습니다. 영국 쪽 대표인 제임스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프랑스의 마리는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긴장감은 없었어요. 일본 쪽 다나카는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이 회의가 그저 형식적인 정보 공유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측 주재자인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모두 접속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납포건을 다루겠습니다. 마이클, 현황 브리핑 부탁합니다. 저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어요. 미리 준비해둔 슬라이드가 모두의 화면에 떴습니다. 간결한 요약이었죠. 납포 시각, 선원 구성, 예상 시나리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납포가 확인됐고요. 선원은 총 23명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국적이 섞여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한국 선원이 포함돼 있다고요? 흥미롭군요.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 가능한 수준입니다. 외교 채널 가동, 조용한 협상 준비 중이에요. 역시 그렇겠죠. 제임스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동의와 함께 일종의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위치인지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프랑스의 마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신중하니까요. 군사 행동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난 20년간 기록을 봐도 한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화면 속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의 클라우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죠. 외교가 더 효율적이니까요. 일본의 다나카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분쟁을 키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는 것,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해결될 거라는 것, 그 확신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별히 논쟁할 지점도 우려할 변수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인사를 나누고 하나씩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고 제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납포 사건 초기 분석 및 예측.
문장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15년 경력이 만들어낸 자동화된 글쓰기였죠. 이번 사건은 과거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일관된 대외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 예상 해결 기간은 2주에서 4주 사이로 판단된다. 타이핑을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도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조용한 외교와 인내심 있는 협상이 한국의 선택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분석은 틀림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 패턴은 제 손바닥 안에 있었죠. 파일을 저장하고 팀장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호르무즈 사건 마이너스 저위험 등급 확정. 오후 3시쯤 데이비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이거는 모니터링만 유지하고 다른 고위험 사안에 집중합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은 늘 그렇듯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다른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시리아 정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 아프리카 사헬 지역 불안정. 정말 신경 써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였거든요. 호르무즈 유조선 건은 이미 제 우선순위 목록에서 한참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저위험, 예측 가능, 모니터링만 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근 직전 동료 에단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 해군 출신으로 지금은 해양안보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49살의 그는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죠. 마이클, 호르무즈 건 봤어요? 네, 오늘 보고서 올렸습니다. 한국 반응은 어때요? 예상대로입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에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니까요. 그들은 늘 그렇게 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에단은 커피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국제브리핑에 참석한 전문가들, 제 팀장, 동료들, 그리고 저 자신까지. 한국은 조용한 나라였고 이번에도 조용할 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간간히 언급됐어요. 하지만 톤은 담담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외교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외교적 수단. 늘 그렇듯이. 그날 밤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완벽했고 제 분석은 정확했으며 제 예측은 틀림없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었고 15년 경력이 보증하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무너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6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커피 머신에서 진한 에스프레소를 뽑아 마시며 모니터를 켰죠. 자동 추적 시스템이 밤새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함정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미 해군 항공모함, 중국 구축함, 러시아 잠수함. 각각의 점들이 느리게 움직이며 궤적을 그렸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중동 해역을 확대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대부분은 예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미군 구축함 2척은 바레인 근처에 정박 중이었고 영국 호위함은 정기 순찰 경로를 따라 북상하고 있었어요. 이란 고속정 몇 척도 보였지만 평소처럼 자국 해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한국 해군 함정 하나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덴만 근처에서 해적작전을 수행하는 게 한국 함정들의 주 임무였거든요. 하지만 이 함정은 그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점 위에 올렸습니다. 정보창이 떴죠.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한 척. 현재 위치 오만 남동부 해역. 속력 18노트.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18노트면 순항 속력이었어요. 특별히 빠른 건 아니었죠. 하지만 위치가 묘했습니다. 아덴만에서 북동쪽으로 꽤 이동한 상태였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순찰 경로 변경일까? 해군 함정들은 때때로 항로를 조정합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임무가 추가됐을 수도 있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묘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과거 이틀간의 이동 경로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파란 선이 그려졌죠. 월요일까지만 해도 함정은 아덴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부터 경로가 달라졌어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지금은 오만 해역에 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쥔 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펼쳐졌어요. 오만 남동부 해역에서 북서쪽으로 계속 가면 호르무즈 해협이 나옵니다. 설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국이 군사 옵션을 쓸 리가 없잖아. 어제 국제브리핑에서도 모두가 동의했던 사실이에요. 제 보고서에도 명확히 적었죠. 한국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손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거리, 현재 속력으로 계산한 도착 예상 시간.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약 36시간.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만약 이 함정이 지금 속력을 유지하며 직진한다면 금요일 새벽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등줄기에 미세한 한기가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그냥 순찰 경로 조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15년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의 함정 이동만으로 전체 패턴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 에단이 보통 8시쯤 출근하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는 해군 출신이니까 이런 항로 변경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알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로 넘어가려 했어요. 시리아 정세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협상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시선이 그 파란 점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함정, 오만 해역, 북동진, 8시 5분, 에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스타벅스 컵을 들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단, 잠깐 봐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를 제 책상으로 데려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한국 함정이 항로를 바꿨어요. 에단은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데이터를 빠르게 훑었어요. 아덴만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호르무즈 해협이 나오죠. 에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놀라거나 긴장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흔한 일인가요? 이런 항로 변경? 해군은 때때로 경로를 조정하죠. 날씨, 다른 함정과의 조율, 보급 일정. 이유는 많아요. 그럼 이건 그냥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에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한국이 갑자기 군사작전을 벌일 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였죠. 에단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는 해군 출신이니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그런 나라 아니니까요. 에단은 어깨를 두드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파란 점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여전히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연이에요. 그냥 순찰 경로 변경일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제 시선은 가끔씩 그 파란 점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무언가가 제 주의를 끌려는 것처럼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다시 확인했을 때 함정은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속력은 여전히 18노트였고요. 저는 또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도착 예상 시간은 여전히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씨앗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게 싹을 틔울지 아니면 그냥 사라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깼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설쳤거든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 파란 점이 떠올랐어요. 한국 함정, 북동진, 호르무즈.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서 실시간 추적 화면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화면빛이 얼굴을 비췄죠. 그 함정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위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은 어제보다 확실히 더 멀리 이동해 있었죠. 정보창을 열었습니다. 현재 속력 25노트. 숫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25노트? 어제는 분명 18노트였어요. 속력이 올랐다는 건 그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지난 24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와 속력 변화가 그래프로 나타났죠. 어제 오후 6시까지는 18노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쯤부터 속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정에는 21노트, 새벽 3시에는 24노트, 그리고 지금은 25노트.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가속이었죠.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위치, 현재 속력,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거리. 내일 새벽 4시. 도착 예상 시간이 12시간 이상 당겨졌습니다. 금요일 새벽 4시면 그건 오늘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혼잣말이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조용한 나라였어요. 군사 옵션은 쓰지 않는 나라였죠. 그런데 왜 함정은 속력을 높이고 있는 걸까요? 왜 호르무즈로 직진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 6시, 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여유롭게 느껴졌을 풍경이 오늘은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7시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불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그인하자마자 추적 시스템을 열었죠. 함정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속력 26노트. 또 올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뭔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순찰도 훈련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이동이었죠. 저는 에단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단, 출근하는 대로 연락주세요. 긴급합니다. 8시 15분, 에단이 도착했어요. 그는 제 메시지를 보고 곧바로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이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말없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에단의 눈이 데이터를 훑었어요.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속력이 26노트? 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에단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어요. 군인 출신답게 즉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건 전투 속력에 가까워요. 전투 속력이요? 함정이 긴급한 목적지로 이동할 때 내는 속력입니다. 보통은 연료 효율을 위해 15노트에서 20노트 사이를 유지하죠. 하지만 25노트 이상이라면 에단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아직 출근한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에단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제브리핑에서도 모두가 동의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죠? 이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에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뭘 보고한단 말인가요?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15년 경력에 먹칠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어쩌면 함정이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에단은 확신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함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바뀌지 않았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호르무즈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어요. 현재 속력 28노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건 악몽이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화면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숫자는 냉정했어요. 점심시간도 거르고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에단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제 옆에 앉아 함께 지켜봤어요.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1시간마다 데이터를 갱신하고 계산을 다시 하고 도착 예상 시간을 업데이트했죠. 오후 2시 29노트. 도착 예상 마이너스 금요일 새벽 2시. 오후 4시 30노트. 도착 예상 마이너스 금요일 새벽 1시. 오후 6시 30노트 유지. 도착 예상 마이너스 금요일 새벽 1시. 해가 지고 사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지만 저와 에단은 자리를 지켰어요. 화면 속 파란 점은 이제 페르시아만 입구에 거의 도착해 있었습니다.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보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한, 제가 믿지 않았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팀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호르무즈 사건 마이너스 상황 변화 긴급 보고. 본문에는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항로, 속력 변화, 도착 예상 시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해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15년 확신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불안한 소리였죠. 금요일 새벽 1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에단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6시간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화면만 응시했죠. 커피는 이미 4잔째였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속력은 여전히 30노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페르시아만의 어둠 속에서 그 함정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경고 항공기 이륙 감지.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에단도 의자를 끌어당겼죠. 데이터를 확인하니 한국 함정에서 헬기 한 대가 이륙한 게 확인됐습니다. 링스 헬기로 추정됩니다. 에단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어요. 링스 헬기요? 대잠대함 작전용 헬기입니다.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하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찰이면 괜찮아요.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격 능력이 있다는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헬기는 함정에서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빨랐고 경로는 직선이었죠. 새벽 1시 40분,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경고 레이더 활성화 패턴 변경. 에단이 즉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습니다. 이건 탐색 레이더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로 전환된 신호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전투 준비 상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전투 준비. 그 단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전투 준비를 한다고요? 에단은 계속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 활성화. 대함 미사일도 대기 상태로 전환. 근접 방어무기 체계도 작동 중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 함정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합니다. 식별 신호가 명확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이틀간 제가 부정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 무장 상태로요. 새벽 2시 위성 이미지 업데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비록 야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포착한 이미지는 충분히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함정의 갑판 위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확히는 18개의 여론이 감지됐습니다. 그들은 갑판 위에 일렬로 서 있었죠. 에단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특수요원들입니다. 완전 무장 상태예요. 어떻게 알아요? 배치 패턴을 보세요. 저건 진압팀 구성이에요. 선박 납포 작전에 쓰는 전형적인 대형입니다. 저는 화면 속 작은 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각처럼 정지해 있었죠. 하지만 그 정지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침묵이었거든요. 새벽 2시 15분, 에단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요. 이란 고속정 4척이 자국 해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국 함정의 접근을 감지한 게 분명했어요. 속력을 높이며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저들이 막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경고하려는 거겠죠. 우리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두 그룹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한국 함정은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이란 고속정들도 계속 접근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상황이 긴박해졌어요. 이란 고속정들이 한국 함정에서 약 15km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 거리면 서로 레이더에 명확히 잡히는 범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 고속정들이 속력을 줄였습니다. 에단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느려지는 거죠?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경고하러 나온 것 같았는데 왜 멈춘 걸까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니 고속정들은 속력을 줄일 뿐 아니라 서서히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에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한국 함정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함정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방송도 무선통신도 어떤 협박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다가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는 준비됐다. 우리는 무장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말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위협이었죠.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었어요. 이란 고속정들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한국 함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헬기는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고 갑판 위의 특수요원들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무기 시스템은 활성화돼 있었죠. 하지만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어요. 다만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긴장된, 숨막히는 침묵만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쓰고 텁텁했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없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말없지만 명확했으며 평화적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였죠.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만 화면 속 그 파란 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움직였고 세계는 이제야 그걸 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20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팀장 데이비드였어요. 밤중인데도 그는 깨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국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 2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고요. 이란 고속정 4척이 나와 있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없었나? 없습니다. 어떤 교신도 경고방송도 없어요. 완전히 침묵 상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데이비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닌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에단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리켰어요. 이란 측 통신이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암호화돼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통신량 자체가 평소의 3배입니다. 내부에서 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화면을 보니 이란 고속정들 사이에서 신호가 빈번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분명 뭔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해봤어요. 지금 이란 지휘부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테헤란 어딘가 어두운 작전실에서 한 남자가 서 있을 겁니다. 하산 라히미, 혁명수비대 해상작전 실무 책임자. 그는 지금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한국 놈들이 감히. 하지만 그의 부하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보고할 겁니다. 사령관님, 상대 함정의 무장 수준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대함 미사일 사거리 내에 우리 고속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하산은 침을 삼킬 거예요. 그도 군인입니다. 전술을 압니다. 감정과 실리를 구분할 줄 알죠. 피해 예상은 최악의 경우 고속정 4척 전멸입니다. 침묵이 흐를 겁니다. 무거운, 계산하는 침묵이요. 새벽 3시 40분, 이란 고속정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전진이 아니었습니다. 후진이었죠. 에단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척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척이 방향을 틀더니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란 해역 쪽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아직, 두 번째 척도 돌아갑니다. 1분 간격으로 이란 고속정들이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4척 모두가 방향을 바꿔 자국 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속력은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지만 분명한 후퇴였죠. 저는 에단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방금 우리가 목격한 게 뭔지 정확히 알았거든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굴복도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냉정한 손익계산. 이란은 한국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계산해봤고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국은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무장하고 완전히 준비된 채로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이란 고속정들은 완전히 물러났어요. 화면에서 그들의 신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국 함정은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고 헬기는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죠. 에단이 작게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총 한 방 안 쐈네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나라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죠. 새벽 4시 30분,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납포됐던 유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 해역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풀려나고 있어요. 에단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유조선의 속력은 느렸습니다. 아마 선원들도 긴장한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죠. 안전한 해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마치 보초를 서듯이 유조선이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끝났네요.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도 끝났어요. 제가 알던 세계도 끝났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의 데이터를 다시 훑어봤어요. 항로 변경, 속력 증가, 헬기 이륙, 무장 활성화, 특수요원 전개, 그리고 침묵. 모든 게 계획됐고 모든 게 정확했으며 모든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냥 움직였을 뿐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움직임만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에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커피 한 잔 더 마실래요? 좋죠. 그가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화면 속 파란 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함정. 더 이상 제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침묵으로요. 금요일 아침 6시 첫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고 에단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그걸 덮어버렸거든요. 속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됐던 유조선이 해방됐습니다. 선원 23명 전원 무사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예상됐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상 밖의 결말인지를요. 에단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함정이 움직입니다. 저는 추적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천천히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임무를 마친 듯 조용히 원래 항로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헬기는요? 이미 함정으로 복귀했습니다. 특수요원들도 대기 상태 해제됐고요.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철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건 명확했습니다. 해방된 유조선, 철수한 이란 고속정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제 인식이요. 오전 7시 국제뉴스 채널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봤어요.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BBC는 신중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이 사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조금 더 직접적이었죠. 한국 구축함의 무력 시위가 이란의 철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자지라는 이란 측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선원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인도적 차원이라니요. 그들은 한국 함정의 미사일 사거리를 계산하고 물러난 겁니다. 인도주의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죠. 오전 8시 사무실에 다른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뉴스를 봤는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직접 나섰대요? 진짜요? 한국이요? 믿기지 않는데.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믿지 못했어요. 한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걸요. 오전 9시 팀장 데이비드가 회의실로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8명의 분석가가 모였고 저는 맨 앞에 앉았어요. 데이비드가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뉴스 봤죠? 호르무즈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마이클, 브리핑 해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이틀간 제가 목격한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유조선 납포, 수요일 한국 함정 이동 시작, 목요일 속력 증가 및 전투 태세 전환, 금요일 새벽 호르무즈 도착 및 이란 철수, 그리고 오늘 아침 유조선 해방입니다. 동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경고방송도 무선교신도 어떤 협박도 없었죠. 하지만 완전 무장 상태로 접근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이란이 왜 물러난 건가요? 계산입니다. 그들은 전투를 벌일 수도 있었지만 대가를 계산해봤죠. 고속정 내척을 잃을 가능성, 국제적 비난, 그리고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강경 대응, 손익계산 끝에 물러난 겁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초기 분석은 틀렸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네, 틀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패턴만 믿고 편견에 갇혀 있었죠. 오전 10시 국제화상 브리핑이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틀 전 그 화상회의와 같은 멤버였어요. 영국의 제임스, 프랑스의 마리, 독일의 클라우스, 일본의 다나카.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틀 전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마리도 동의했어요. 저도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클라우스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분석이 틀렸네요. 완전히 틀렸어요. 일본의 다나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 속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어요. 당혹감,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조용한 중견국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에다는 잠깐 쉬러 갔고 다른 동료들도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여유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한국은 뭔가 보여줬습니다. 조용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요. 평화를 선호하는 게 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말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저는 뉴스 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어요. 자랑도 과시도 없었죠.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4시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예상과 달리 군사행동을 선택했다. 너무 단순해요. 한국의 신속한 대응이 사태를 해결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석 틀이 잘못됐다. 그게 핵심이지만 뭔가 더 필요했어요. 오후 5시 에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좀 쉬었는지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마이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에요. 뭘요?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요. 에단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15년 데이터가 있어도 결국 우리가 놓친 건 몬질이었어요. 몬질이요? 한국은 전쟁을 싫어하는 나라가 맞아요. 하지만 필요하면 싸울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앞의 것만 보고 뒤의 것은 무시했어요. 에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평화 선호를 약함으로 착각했어요. 하지만 평화를 선택하는 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죠. 오후 6시 저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사무실에 있었으니 거의 30시간 만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 사건이 또 언급됐어요. 한국의 이번 대응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메시지를 전달했죠. 아주 명확하게. 집으로 가는 길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워싱턴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들이 말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요. 토요일 아침 저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의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몸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긴 잠이 혼란을 정리해준 것 같았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말이지만 할 일이 있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 했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제출했던 그 보고서, 한국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그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제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이며 예상 해결 기간은 2주에서 4주 사이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도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문장들을 쓸 때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던가요? 15년 경력이 보증하는 분석이라고 믿었죠.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커서를 맨 위로 올렸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납포 사건 마이너스 최종 분석 및 재평가.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초기 분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건의 실제 경과를 바탕으로 제작성되었다. 솔직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로서 틀렸다면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지난 나흘간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항로 변경 시점, 속력 증가 패턴, 무장 활성화 시간, 이란의 대응, 그리고 최종 결과.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한국은 수요일 오후부터 함정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납포 발생 30시간 만의 결정이었다. 함정은 계획적으로 속력을 높였으며 금요일 새벽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새삼 감탄했어요. 정확한 타이밍, 계산된 속력, 치밀한 준비.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작전이었죠. 한국은 어떠한 외교적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적인 군사 압박을 선택했다. 이는 과거 15년간의 패턴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 문장을 쓰면서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오해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을 싸우지 않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오후 1시쯤 저는 분석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 우리의 초기 판단이 틀렸는지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초기 분석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거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 한국은 과거의 군사 행동을 자제했지만 그것이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음을 간과했다. 둘째, 조용함을 약함으로 오인. 한국의 신중한 태도를 무력함으로 착각했다. 셋째, 문화적 편견. 한국을 항상 대화와 협상을 선호하는 나라로만 규정했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왜 틀렸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니까요. 오후 3시, 저는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떤 문장으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나흘을 떠올렸어요. 처음 뉴스를 봤을 때의 무심함, 화상회의에서의 확신, 함정 이동을 발견했을 때의 불안, 속력이 올라갈 때의 혼란, 무장이 활성화됐을 때의 충격, 이란이 철수할 때의 경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한 발 쏘지 않고 모든 걸 끝낸 한국의 침묵.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움직였다. 협박도 과시도 자랑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필요하다면 싸우겠다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신중하다는 이유로, 분쟁을 피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여줬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말없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세계는 그것을 보았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전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논리는 명확한지, 데이터는 정확한지 확인했어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15년 동안 쓴 보고서 중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된 문서였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데이비드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사건 최종 보고서 마이너스 초기 분석 오류 인정 및 재평가. 본문은 짧게 썼습니다. 데이비드, 수정된 보고서 보냅니다. 초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재분석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마이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15년 경력의 먹칠한 기분도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배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조용한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것. 저녁 6시, 저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의 워싱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나라들은 생각보다 다층적이며 힘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마디 협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움직이는 것만으로요.
일요일 아침, 저는 애단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봤어요. 훌륭하더군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배운 게 많았어요. 우리 모두 배웠죠. 한국에 대해서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이클이 아니었어요. 확신으로 가득했던 분석가가 아니라 겸손함을 배운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어딘가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저장돼 있었어요. 그 마지막 문장과 함께요.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 한국은 말없이 움직였고 세계는 그제야 그것을 보았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